저승사자 극겐놈이 뭐라고? 다 덜병나! 내가 다 이겨주마!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달밤의 고전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 한양에 이름만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기수. 35의 나이에 팔도를 주름 잡는 천재 기사였지요. 박기수의 바둑 실력은 가히 신의 경지였습니다. 한양에 내로라 하는 기사들이 줄줄이 덤벼들었으나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지요. 임금께서 불러 대국을 청하셨으나 박기수는 3점을 깔고 임금을 이겨버렸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말입니다.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박기수가 너무 교만하여 하늘도 무서운 줄 모른다고들 했지요. 어느 날 술자리에서 누군가가 천혜에 박기수를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박기수가 술잔을 비우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다고, 저승사자가 와도 자신이 이길 자신이 있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술자리가 술렁이었습니다. 저승사자를 함부로 거론하다니 불길한 말이라고들 수근거렸지요. 하지만 박기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크게 웃으며 술을 더 따르고는 저승사자가 자신을 데려가려거든 먼저 바둑으로 이기고 가라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날 밤 박기수는 만취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비틀거리며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상하게도 마당에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한여름인데도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안개 속에서 한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검은 도포를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희고 눈빛이 형형했습니다. 범상치 않은 기운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지요.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박기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차가운지 박기수의 술이 확 깼습니다. 박기수가 비아냥거리듯 저승사자냐고 물었더니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은 저승차사이며 박기수를 데리러 왔다고 답했습니다. 박기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기는 아직 때가 아닌데 왜 왔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따졌지만 저승차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이내 곧 정신을 차리고 어금니를 깨물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오늘 술자리에서 한 말을 기억하느냐며 자신을 이길 자신이 있으면 나와 바둑 한 판을 두자고 제안했지요. 만약 자신이 이기면 데려가지 말고 살려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저승차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승낙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사흘 안에 3번의 대국을 하겠다고 박기수가 한 번이라도 이기면 수명을 10년 더 주지만 3번 다 지면 당장 데려가겠다고 말했지요. 박기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실력을 믿었지요. 세상에 자신을 이길 사람은 없다고 확신했기에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첫 번째 대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박기수는 덜덜 떨며 바둑판을 펼쳤습니다. 자신이 평생 아껴온 황화목 바둑판이었지요. 저승차사가 백도를 집어들었습니다. 박기수는 흑도를 잡았습니다. 첫 수가 놓이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둑판 표면에서 희미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둑판 빛 속에서 희미한 영상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그때 박기수가 살아온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10살 때 동네 아이의 바둑돌을 빼앗던 장면이 보였습니다. 20살 때
스승을 이기고 나서 업신여기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30살 때 자신에게 진 기사가 전 재산을 잃고 망연자실하며 괴로워했는데도 자신은 코웃음만 치던 업신여겼던 장면도 보였습니다. 박기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처 입혔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었지요. 저승차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바둑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수가 깊어질수록 마음도 드러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바둑돌을 놓았습니다. 박기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둑판에 비치는 자신의 과거가 자꾸 신경 쓰였기 때문이었지요. 수가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두지 않을 악수를 연발했습니다. 저승차사는 묵묵히 응수했습니다. 150수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박기수는 바둑판을 내려다보며 경악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포위당해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살 길이 보이지 않았지요. 저승차사가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박기수는 이를 악물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지는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항복을 선언했지요. 저승차사가 무표정한 얼굴로 툭툭 털며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대국은 자신이 이겼다고 이틀 후에 다시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기처럼 스르륵 사라져 버렸지요. 박기수는 바둑판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맛보는 패배의 쓴맛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박기수는 그동안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바둑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승차사를 이길 수 있을까 궁리했지요. 자정이 되자 저승차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대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박기수가 흑도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대국에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비우고 두겠다고 다짐했지요. 하지만 막상 대국이 시작되자 또 다른 영상이 바둑판에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박기수가 바둑으로 돈을 번 장면들이었습니다. 부자 양반들에게 일부러 져주고 뇌물을 받던 모습, 가난한 기사에게 이기고 나서 그의 집까지 빼앗던 모습,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박기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잔인하며 탐욕스러웠던 자신의 모습에 본인도 눈살을 찌푸렸고 정말 못돼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저승차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박기수는 바둑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바둑으로 얻는 명예와 돈을 사랑했다고 했지요. 그 말이 박기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대국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중하지 못하며 과거 탐욕에 눈이 멀었던 자신의 과거 모습만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200수가 지났을 때 박기수는 또 다시 패배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저승차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두 번째 대국도 자신이 이겼다고, 마지막 한 판이 남았다고 씩 입을 찢으며 싸늘하게 돌아섰습니다. 내일 밤 자정에 만나자며 저승차사가 사라지자 박기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번을 연속으로 졌습니다. 마지막 한 판을 이기지 못하면 죽는 것이었지요. 박기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절규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마지막 밤이 왔습니다. 박기수는 하루 종일 바둑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넋을 놓고 있었지요.
자신은 왜 바둑을 두었던가 생각했습니다. 처음 바둑을 배울 때는 분명 재미있어서였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을 놓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웠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바뀌었습니다. 이기는 것에만 집착했습니다. 명예와 돈에만 눈이 멀었습니다. 바둑의 본질을 잊어버렸던 것이었지요. 자정이 되자 저승차사가 마지막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대국이 준비되었느냐 물었습니다. 박기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지요. 자만심도 교만도 사라졌고 탐욕스런 욕망도 내려놓은 자세였습니다. 그저 예전 그 어릴 때처럼 맑고 선의의 찬 태도로 임할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대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박기수는 천천히 첫 수를 놓았습니다. 이기려고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름다운 한 수를 놓고자 했지요. 저승차사도 응수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국은 어느덧 예술의 경지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둑판에 다른 시절 다른 모습들이 비쳤습니다. 박기수가 10살 때 할아버지에게 처음 바둑을 배우던 장면이 보였습니다. 순수하게 즐거워하던 어린 시절의 모습이었지요. 어린 박기수가 바둑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다며 좋아하자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바둑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고 아름다운 한 수를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지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박기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잊고 살았던 것을 다시 떠올렸기 때문이었지요. 여전히 대국은 계속되었습니다. 250수, 300수가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두 사람은 말없이 집중만 했습니다. 350수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승차사가 돌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이겼다고 말했지요. 박기수가 바둑판을 보니 과연 저승차사가 큰 차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지요. 박기수가 담담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승차사 덕분에 바둑의 본질을 다시 깨달았다고 말했지요. 저승차사가 박기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대국에서 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기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저승차사가 말했습니다. 세 번째 대국의 진정한 승부는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었다고 박기수 본인이 얼만큼 깨달음을 얻는지가 진짜 이 대국의 승부사였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박기수는 드디어 교만과 탐욕을 버리고 바둑의 본질을 다시 찾아 저승차사는 단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박기수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그럼 자신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저승차사는 수명 10년을 더 주겠노라고. 하지만 이 10년은 바둑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 자신을 이긴 대가로 받는 것이라고. 저승차사는 사라지기 전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바둑은 세상 삶과 같다고.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본질은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두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박기수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바둑으로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난한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바둑을 가르쳤지요.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즐기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명예도 버렸습니다.
누군가 대국을 청하면 기꺼이 응했지만 이기고 지는 것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름다운 바둑을 두는 것만 생각했지요. 사람들은 박기수가 늙어서 실력이 떨어졌다고 수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박기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며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지요.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박기수는 마당의 매화나무 아래 앉아 혼자 바둑을 복기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저승차사와 두었던 그 마지막 대국을 그대로.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도 그 대국을 잊지 못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박기수가 고개를 돌리니 저승차사가 서 있었습니다. 박기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지요. 10년이 지났다는 것을. 저승차사가 말했습니다. 예정된 시간이라고 이제 가야 한다 했지요. 박기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한 가지만 물어도 되겠냐고 했습니다. 당신은 진짜 저승차사냐고. 저승차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반만 맞았다고. 자신은 저승차사이기도 하지만 박기수의 할아버지이기도 하다 밝혔습니다. 박기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라니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지요. 저승차사가 설명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박기수를 데려가려 했을 때 할아버지께서 간절히 부탁하셨다고 손자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자신의 모습을 빌려 박기수 앞에 나타났던 것이라고. 박기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나지막하게 불러보았습니다. 어느새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한 저승차사가 말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선하게 좋을 일 베풀며 그동안 잘 살았다고. 그리고 다시 바둑의 본질을 찾아줘서 기쁘다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기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제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저 세상에서 할아버지와 바둑 한 판 더 두자고 말했지요. 박기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 없이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지며 예, 할아버지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매화꽃이 흩날리는 봄밤에 함께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박기수를 발견했습니다. 매화나무 아래 바둑판 앞에 앉은 채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고 자는 듯이 세상을 떠난 그의 모습을. 이렇듯 삶은 바둑과 같이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삶의 이치를 배우고 그 안에서 진정한 승리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며 스스로 싸워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밤 이야기 한 편 마칩니다.